자, 오늘 할 거는, 자, 꽃덤불부터 합니다. 꽃덤불부터. 자, 꽃덤불 가보죠. 오늘 컨디션이 좋네. 그래요. 네. 아, 왠지 알아요? 왜 오늘 컨디션이 좋은지 알아요? 내일부터 노니까. 네, 너무 좋아요. 아, 이게 얼마만이야. 근데 한편은 우울해. 그래요. 어? 이 설 연휴가 끝나면 이제 쉬는 날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미친 듯이 달리는 거거든. 계속 달리는 거거든. 이제 24시간 수업. 물리학 다 네, 계속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대상이네. 역시 의미하는 거 찾으면 되는 시. 자, 그리고 뭐 찾아요? 화자 찾아요. 화자 찾았더니 뭐가 있어요? 물이 있네. 무리에서 출발. 자,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자, 우리는 뭐 했어요? 태양을 의논했네. 자, 근데 태양은 좋아요, 나빠요? 왜 좋아요? 아니요, 태양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죠? 거룩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긍정적인 거, 그치? 우리는 이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를 했네요. 근데 뭐라고?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비롯하다.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태양을 등진 곳은 당연히 태양하고 반대. 등진 곳. 당연히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자, 태양을 이야기하는 그 긍정적인 이야기는 부정적인 곳에서 항상 시작했네. 뭐 말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또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자, 달빛은 밤에 있네. 그럼 달빛과 태양의 관계는 역시 대조적이죠. 자, 그리고 달빛도 뭐라고 했어요? 비 오듯 쏟아져. 그리고 밤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상황이야.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헐어진 상태를 헤매면서, 자, 우리의 또 상황, 우리는 헐어진 성터.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나빠요. 자, 헐어진 성터를 헤매면서도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냐고 반복하고 있네. 자,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자,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간절하게, 절실하게, 염원하고 있었지. 뭐를? 태양. 긍정적인 것을. 자, 여기까지 라인을 그냥 보시면 뭡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염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인 상황에서. 아직 뭐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럼 그대로 그냥 가는 거야. 이 정도 끄집어내고. 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을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것도 있어요. 볼게요. 벗은 친구. 네. 자, 그리고 그런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것도 있다. 떠난 것도 있네요.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것도 있다. 몸을 팔았어. 무슨 뜻일까요? 자, 그리고 그런 동안에 마음을 팔아버린 것도 있다. 뭔지 잘 모르겠어, 아직. 그치? 자,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36회가 지나갔다. 여기에서 의미 잡으셔야 되는데요. 36년이 지나갔대. 잡았어요? 네. 자, 뭐가 36년이죠? 그렇습니다. 일제강점. 자, 일제강점기 힌트를 주네. 그 순간 가려져 있던 시어의 의미들이 밝아져요. 그쵸? 자, 그러면 태양은 뭐가 돼? 그치, 광복 독립. 자, 광복을 염원하는 굉장히 간절하게 염원했잖아. 그런데 태양을 등진 곳에서밖에 못했대. 광복의 반대쪽에서. 왜? 지금 얘기하면 잡혀가고 죽으니까. 그러면 달빛과 밤은 일 일제 강점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허물어진 성터는 우리나라 그치, 허물어진 우리의 국토, 우리의 조국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이분들은요? 자, 잃어버린 법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독립운동 하다가 아니면 일제한테 희생당하거나. 자, 그리고 떠난 법도 있네. 떠난 법은. 네, 그쵸.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시베리아로,
간도로 만주로 떠난 그런 분들은 이랑 유랑민이 돼버렸네. 자, 몸을 팔아버렸네. 마음을 팔아버렸네. 이건 누구예요? 친일파. 전향해버렸네.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네. 자, 그런 동안에 36년이 지나갔어요. 드디어 뭐가 됐어요? 광복이 됐네요. 시에서 이미 광복이 됐네. 자, 그런데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자, 여전히 뭐라고요? 겨울이고 밤인 상황이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부정적인 상황이네요. 근데 여기에선 이제 역사적 지식이 좀 필요하죠. 광복이 됐는데 여전히 부정적이었어요. 뭐 말하는 걸까요? 신탁 통치요? 네. 신탁 통치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또 발생했죠? 분다. 자, 분단. 왜 분단했어요? 이념, 사상의 갈등이 있었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갈등이 있었죠. 이념의 대립, 사상적 대립, 이념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부정적인 현실이요. 그래서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엔 그러면 겨울하고 반대네요. 자, 그래서 겨울이 지나서 봄 당연히 긍정적이겠네. 그럼 봄에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보리라 그러면서 제목 나왔네요. 꽃덤불에 안겨보자. 자, 그럼 꽃덤불의 이미지를 한번 끄집어내야 되겠죠. 자, 꽃덤불은 뭔가요? 꽃이 한 송이 피어 있으면 꽃덤불인가요? 두 송이면? 세 송이면? 그래도 아니잖아. 그러면 도대체 몇 송이가 피어야 되죠? 많이. 질서 정연하게 피어 있으면 꽃덤불인가요? 아니죠. 막 이렇게 엉그러져갖고 막 이렇게 피어 있으면 꽃덤불이죠. 거기에 안겨보자. 뭐 얘기하는 걸까요? 자유를 우리 이렇게 이념 대립하지 말고 뭐 하자? 하나로 화합하자. 야, 이념이 뭐가 중요하냐? 그토록 우리가 애타게 바라던 광복이 왔는데 부정적인 거 다 몰아내고 오는 봄엔 우리 이상적인 세상으로 같이 나아가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시가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강점기에 우리가 그렇게 태양을 모시고 싶어 했듯이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념 대립하고 있어요. 이념 대립 그딴 거 집어치워버리자. 그리고 다 같이 꽃덤불에 안겨 하나로 화합하자. 이런 식. 자, 아래쪽에 가볼게요. 자, 주제. 광복의 기쁨과 통일정부 수립의 염원. 이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광복의 기쁨과 통일정부 수립의 염원. 자, 그리고 이것만은 꼭 이거 있네요. 아, 여기서 이걸 또 설명해야 되네요. 자, 이거 개념어에서 한 것 같은데 비유와 상징.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개념어 들으신 분? 원관념과 그쵸.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상징은 보조관념만으로 원관념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애들 헐어진 성토라든지 태양 그리고 태양을 등진 곳 달빛 밤 이런 거 전부 상징으로 쓰였죠. 왜? 원관념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태양에 한정했네요. 자, 그래서 이 상징의 종류가 있다. 상징의 종류는 첫 번째 원형 상징, 두 번째 관습적 상징, 세 번째 창조적 상징이라고 쓰고 내적 상징이라고 읽는다. 자, 그래서 원형 상징은 뭐였죠? 사물이 원래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보조관념을 드러내는 거. 자, 그러면 태양은 여기서 물어본 게 태양이잖아. 태양의 원형 상징. 태양이 어떤 이미지를 주죠? 태양이라고 합니다. 뭐, 딱 보자마자 에너지잖아. 에너지, 힘, 뭐 권력, 그리고 생명. 이런 거 상징하지 않을까요? 왕이 원형적으로 상징하나요?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 이게 뭐 신까지는 될 수 있어도. 네. 그리고 태양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왜냐면 봐. 그리스 로마 신들 막 이런 거 신들을 보면 태양 신은 대부분 남성이지 않아요? 네. 좀 남자 이미지가 있잖아.
네. 요즘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네, 이런 게 원형 상징이죠. 그러면 이제 관습적 상징으로 쓰이면, 자, 고전에서 태양이 나오면, 이게 왕인가요? 이게 왕이잖아. 왜 왕이에요? 이거 옛날부터 그렇게 쓰였으니까. 그게 이제 관습적 상징. 그러면 창조적 상징은 여기에서 이제 원형적으로 이런 이미지가 같나요? 아니죠. 이렇게 빛,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밝은 세상,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바로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도 헐어진 성토와 꽃선불이 각각 상징하는 의미는 우리 다 찾았고, 헐어진 성토는 무너진, 허물어진, 피폐해진, 폐허가 된 조국, 국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꽃선불은 하나로 화합한 세상. 자, 그리고 3번에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이 부분은 뭐라고요? 반복이 됐지만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대립하던 시기였다라는 거. 그래서 그 결과 분단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 글길에 서서 신석정입니다. 자, 요 시는 조금 어려워요. 글길에 서서. 자, 제목은 상황이죠. 역시 상황적 의미를 끄집어내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뭐 분석이 불가능한 시는 아니니까요. 분석을 해볼게. 자, 화자는 나예요. 거기서 이제 가시면 되는데, 자,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자, 전체적으로 비유가 걸렸죠? 비유가 걸리면 원관념을 찾아야 되죠. 자, 지금 푸른 산이 있는데 얘는 흰 구름을 지니고 살고 있어요. 자, 그것처럼 뭐라고?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자, 뭐를 비유했어요? 나의 상황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머리에는 푸른 하늘이 있어요. 자, 색채와 단독으로는 이미지 형성하는데 조금 힘들긴 하지만 색채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가지는 이미지를 가지고 대상을 표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을 땐 색채를 통해서 긍정, 부정의 이미지를 좀 많이 나눠주시면. 자, 그래서 푸른 산, 푸른색이 가지는 이미지는 어떤 거죠? 희망, 밝은 미래, 긍정,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흰색이 가지는 이미지는 깨끗 순수, 깨끗함, 순백,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사는 것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인 거야. 색채와 두 개가 결합이 되면서. 자, 이 긍정적인 거하고 뭐를 비유를 걸었다고? 나의 상태를 비유를 걸었다고. 이거랑 지금 비슷한 상태니까. 그래서 이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사는 것은 긍정적인 건데 바로 내가 푸른 하늘 머리 밑에 아니 머리 위에 두고 사는 거 긍정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일치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산과 내가 일치화되고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일치화된 거예요.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늘을 향하고 산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자, 그러니까 나는 푸른 하늘을 머리 위에 두고 사니까 푸른 하늘을 뭐 해요? 지향하며 살아가죠. 지향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뭐라고? 숭고한 일이냐. 그러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긍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 푸른 하늘을 지향하는 것은 또 푸른 하늘이 어떤 이미지를 가져요? 푸른 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네, 희망, 꿈, 이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겠죠. 그런 것을 지향하는 것은 숭고한 일이다. 굉장히 고결한 일이다. 나한테 가치 있는 일이다. 다른 것은 하지 않아도, 다른 것은 희생해도 이건 할 거다. 그러니까 완전 긍정적인 이지. 됐나요? 자, 이렇게 지향하면서 하는 거야. 자, 근데 뭐라고 했어요? 3년에서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요 3년이 제일 까다롭거든요. 3년부터 다 읽어볼까? 자, 그리고 구절이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네. 여기에서 요시가 조금 어려워요. 자, 두 다리는 어떻다고? 다리는 연약하지. 그러니까 지금
좋아요, 나빠요? 나쁜 상황이야. 부정적인 상황이야. 하지만 이러고 있잖아. 부정적이지만 뭘로 삼는다고? 젊은 산맥으로 삼고. 자, 내가 제일 처음에 뭐 했죠? 산하고 동일화를 시켰잖아요. 그쵸? 자, 산맥은 산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가지겠어요?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겠지. 하지만 뭐라고? 다리는 내가 힘이 없어. 내가 힘을 가지지 못했지만 나를 받치는 산맥으로 삼고 든든하게 자리 잡고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부절이 움직이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든요. 지구를 밟았대. 자, 지구는 그냥 이렇게 세상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움직이는. 세상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축으로서 다리에 힘이 없지만 그 다리로 단단히 서서. 되셨나요? 자, 그리고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푸른 산하고 동일하게. 그러니까 나는 흔들림 없는 저 산처럼 살겠다. 뭐하지만 다리는 힘이 없지만. 자, 그리고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자, 생활은 이 사람의 실제 생활은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겠죠. 나쁘니까 슬퍼도 좋다라고 하겠지. 좋은 사람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안 좋은 사람이 슬퍼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자는 어떤 상황? 힘이 없고 생활이 힘든 상황.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뭐 한다고? 내가 힘이 없어도 힘들어도 든든한 의지를 가지고 뭐 하겠다? 푸른 산처럼 푸른 하늘을 지향하며 살아가겠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서 점은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그래서 점은 들길에 서. 제목이네요. 그냥 점은 들길에만 씁시다.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자, 그러니까 이 점은 들길은 당연히 부정적인 상황. 하강의 이미지, 어둠의 이미지. 그러니까 이거 나타내는 거죠. 내가 힘이 없고 생활은 힘들어도 뭐 하겠다? 푸른 별을 지향하겠다. 시에서 별이 나오면요. 대부분 고정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관념적으로. 그래서 얘는 이상, 꿈, 희망, 소망, 소원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겠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푸른 별, 나의 이상을 추구하겠다. 뭐 해도 생활은 슬퍼. 내가 힘이 없어. 이것만은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예요. 거룩한 일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일과를 빼먹을까요? 빼먹지 않을 거야. 왜? 거룩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푸른 별을 바라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거죠. 오케이? 되셨나요? 조금 어려운데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제목은요. 생략이 많이 돼 있네. 그러니까 점은 들길에서 뭐를 푸른 별을 지향하는 삶을 살고자 함. 자, 그러면요. 주제 뭐라고 연결하시면 돼요? 굳센 삶의 의지와 이상 추구. 자, 그 다음에 이것만은 꼭 했네요. 이 시에 나타난 대립적 이미지를 지닌 시어와 그 상징적인 의미를 정리하면 대립적인 건 이거죠. 점은 들길과 푸른 별이겠네. 점은 들길, 현재 화제의 부정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푸른 별은요. 화자의 이상, 꿈. 자,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얼마나 기쁜 일이냐에서 알 수 있는 화자의 어조는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죠. 네, 그렇게 쓰시면 되고, 자, 시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는 의지죠.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윤동주 씨까지 왔네요. 자, 윤동주 씨입니다. 자, 이 윤동주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한 번 이상씩 다 봤어요. 그래서 윤동주는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윤동주 씨는 그거 알아요? 공식이 있다는 거?
윤동주 씨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에다가 좀 때려 맞추면 어느 정도 시를 쉽게 이해하시죠. 그래서 윤동주 사실 이게 약간 이과 성향도 있었거든요. 원래는 집에서 의전을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문학의 꿈이 너무 커갖고 문과를 가겠다 우기면서 문과로 전향하신 분이죠. 할아버지가 편들어졌어요. 네. 근데 할아버지의 생각은 법관을 시킬 생각이었는데 아버지. 네. 그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윤동주의 시의 공식은요. 항상 처음에 현실 인식부터 시작해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자, 근데 이 현실 인식은요. 딱 그냥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윤동주의 시대는 강점기였으니까. 당연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윤동주는 뭘 느껴요? 부끄러움을 느껴요. 왜 부끄러움을 느끼죠? 내가 시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내가 바라던 삶은 이게 아닌데. 자, 그러면서 뭐를 시도해요? 성찰을 시도해요. 성찰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신 분이에요. 성찰을 시도하다가 성찰의 결과를 이제 나열하죠. 그래서 뭐합니까? 극복의 의지를 다지는 시. 이런 공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에 이제 부끄러움과 성찰은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가 거의 90%의 시가 여기에 집어넣으면 다 맞아요. 윤동주의 시.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데 자 오늘은 시 두 편을 준비했는데 윤동주의 시 두 편. 요 시를 준비한 이유는 요 시가 윤동주 시 중에 조금 어려운 시예요. 자 특히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또 다른 고향 같은 경우는 윤동주의 시에서 가장 난해한 시라고 불리는 시예요. 여기에 대한 해석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보편적인 해석을 할 거고요. 조금 까다로운 시긴 합니다. 근데 또 뭐 분석하는 걸로 하면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먼저 예고를 좀 드리면 윤동주는 이제 자아가 분열되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요. 그래서 나의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계속 충돌해서 싸워요. 근데 그 결과 항상 이기는 건 이상적 자아죠. 그래서 극복의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좀 독특하게 그 자아가 셋으로 나눠져. 셋이요. 네. 그래서 좀 까다로운 시예요. 자,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또 다른 고향이에요. 역시 제목은 대상이니까 또 다른 고향의 의미를 끄집어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또 출발하시면 화자를 찾아주시고 화자는 나네요. 거기서 가면 됩니다. 자,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자, 화자는 고향에 왔죠. 밤에 왔어요. 자, 그리고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자, 고향에 뭐가 따라왔죠? 백골이 따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고향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아직 모르죠. 몰라요. 정답. 자, 백골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백골 무슨 뜻인지 몰라요? 스켈레톤이라고요. 네. 뼈다귀.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왜 아까 나면서 왜 지금 못해요? 얘도 역시 나누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네들을 수식하는 말이 없잖아요. 고향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게 맞아요. 근데 고향을 수식하는 말이 없어. 얘가 부정적이 될 수도 있어요. 고향에 돌아왔는데 내가 생각하던 고향에 온 거면 긍정적인 시어가 되겠죠. 근데 고향에 왔는데 이게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재산 다 날리고 야반도주를 한 거야. 그럼 나 혼자 온 거야. 그럼 부정적인 고향이죠. 그리고 백골도 죽음의 이미지를 가지니까 부정적인 시어가 맞는데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육신에 더러운 것을 다 깎아냈어. 그랬더니 백골만 나왔어. 그러면 하얀색의 그 순수하고 순결한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어떻게 표현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줄을 가지고는 시인의 설정을 아직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긍정, 부정을 처음부터 나누고 가지 마라. 항상 수식하는 말로 판단을 해라. 이거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어두운 밤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자, 이거는 좀 설명을 해야 돼요. 화자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성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성찰이냐면 자, 아무 불빛도 없는 방에 혼자 있어 본 적 있어요? 핸드폰 충전하는 불빛도 없는 그 전원에 빨간 불빛도 없는 창문으로 빛도 안 들어오는 아주 칠흑 같은 깜깜한 방. 그 방에 있으면 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벽이 안 보여요. 불이 켜져 있을 때는 내가 공간을 인식할 수 있어. 여기까지가 딱 벽이야. 여기까지가 방이야. 그런데 불빛 한 점이 없으면 그 벽은 사라져요. 그러면 무한히 공간이 확장된다. 그래서 뭐라고?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나의 의식도 같이 확장이 되는 거야. 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이 불면 어때요? 어디서 바람 부냐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각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한 거거든. 자, 뭐 했어? 내가 고향에 들어온 날 백골이 따라왔다고 인식했죠? 그리고 성찰한 거. 성찰하는 것까지. 여기는 순서가 바뀌어 있네요. 자, 성찰을 해봤더니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네요. 자, 그러면 백골은 현재 얘가 울고 있는지 안 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슬픔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화작용을 일으키고 있어. 풍화작용이 뭔가요? 그렇죠. 비와 바람에 깎여 나가는 현상. 자, 이과들은 동의 안 하겠지만 썩어가는 거라고 봐도 되지 않나요? 네. 문과는 동의하지 않나요? 짜가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썩으면 어쨌든 문드러져 나가는 거죠. 문과는 어때요? 동의하죠? 썩는 거랑 볼 수 있지 않나요? 이과는 동의 안 하겠지만. 네. 중과랑 어떻게 썩는 거랑 똑같아요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얘가 지금 이제 세월에 뭔가 낡아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세월이 지나면 썩는 거잖아. 백골은. 네. 제가 볼 때는 윤동준이 이거 썩어가는 걸 표현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래서 백골이 뭐가 됩니까? 부정적인 게 돼요. 슬픔을 유발하는. 자, 그리고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니면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자, 아름다운 혼은 아혼이라고 쓸게요. 자, 혼과 백골의 관계를 보시면 서로 대조적이죠. 자, 그리고 얘는 아름다운 혼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긍정적인 대상일 거야. 서로 반대되는 거야. 자, 누가 우는 건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혼돈이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또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해요.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자, 지조와 절개의 개가 있어요. 당연히 이 개는 그러면 긍정적인 개겠죠. 자, 이 개는요. 밤을 새워 어둠을 짓어요. 어둠을 몰아내는 존재. 그러니까 서로 대조죠. 그럼 얘는 부정이죠. 어둠을 쫓는 개예요. 자, 근데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아요. 어둠을 쫓는데 현재 나를 쫓아.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어떤 상태? 어둠과 같은 상태.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 가자, 가자, 쫓 키우는 사람처럼 가자. 누구한테? 걔한테. 그래서 백골 몰래. 부정적인 애 몰래. 어디로 가자고요?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으로. 그러면 누구랑 가겠어요? 아, 아름다운 혼하고 같이.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으로 가겠지. 자, 그러면 저기 고향이 더 긍정적이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부정이. 자, 그냥 간단하게 지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화자는 고향에 온 날 부정적인 애가 따라왔어요. 그쵸? 근데 지저 높은 개가 나를 쫓아요. 내가 부정적이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애 몰래 어디로 갈 거야? 또 다른 이상적인 세계로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빈칸을 좀 채우면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 자아가 되게 여럿으로 분리되는 시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현상적 자아, 현실적 자아라고 하거든요. 자,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걸 인식하는 자아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백골이 나의 부정적인 자아. 그리고 아름다운 호는 이상적 자아.
그리고 지조 높은 개도 사실 자아로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양심이나 도덕심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제 현실을 살아가는 내가 고향에 돌아왔는데 나의 부정적인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찰한 결과 어떻게 해? 이 부정적인 자아한테 오염이 돼 있다는 걸 내가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를 없애고 어떻게 이상적인 자아와 함께 바로 내가 이상을 추구할 수 있는 세계로 가고 싶어 하는 의지적인 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렵죠? 네. 자, 그래서 주제로 채워보시면 주제는 이상세계의 추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시에서 의식의 분열을 일으키며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두 자는 당연히 백골과 아름다운 혼이겠죠. 근데 그 밑에 것도 똑같은 얘기라서 패스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3번 또 다른 고양의 상징적 의미는 결국 이성적 세계겠죠. 그리고 사자가 그것을 지향하게 되는 획기적인 계기는 결국 뭡니까? 성찰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다음 시는 참회록. 이거 참회록 얘기 각자 할까? 아니야, 시간이 없다. 각자 해봐야지. 자, 참회록이 뭐예요? 참회가 뭐예요? 그쵸, 뉘우치는 거. 록은 뭐예요, 록은? 아, 뭐라고 했어요? 참회가 뭐라고요? 참치회. 참치회라고요? 네, 안 하려고 했는데 해볼게요. 참회 얘기 알아요? 참회 얘기 몰라요? 네. 아, 왜 벌써 그렇게 고개 숙이면 안 돼. 지금 뭔지 안다. 뭔데요? 이참에 알아도. 네? 네? 반응 안 좋네요? 네. 이게 시리즈거든요. 수박 얘기는 알아요? 모를 수밖에 없어. 예상한 거 아, 진짜요? 예상 같어. 예상과 똑같았어요? 그러면 만두 얘기는? 그래 맞아. 아, 그거까지는 안 해요? 네, 모를 만두 하지, 그럴 만두 하지. 자, 이거 나중에 소개팅 가서 하시면 돼요. 화장실 갔다가 안 돌아올 것 같아.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뭔지 알겠어요? 다시는 연락 안 오게 만들고 싶을 때 이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 얘기를 최대한 오버해서. 기호감을 주는. 네. 근데 이거까지 했는데 너무 지금 이렇게 반응이 안 좋고 나를 이렇게 쓰레기 모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얘기를 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설탕 얘기는 알아요? 자, 참외 얘기, 이참에 알아도 수박 얘기 그럴 수밖에. 만두 얘기 그럴 만도 하지. 그럼 설탕 얘기. 이렇게 막 생각한다고. 네. 모르겠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이미 까놨다. 아, 이거 영상으로 지금 박제해버렸어요. 어떡하죠? 자, 그래서 참회로 록은 뭐예요? 기록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쉽게 반성문. 제목이 반성문이에요. 자, 생각해봐. 먼저 사전 쪽으로 깔고 들어갈게요. 자, 반성문은요. 언제를 반성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언제를? 과거를 반성하는 거예요. 현재를 반성하나요? 아니야. 미래를 반성하나요? 아니에요. 반성문은 과거를 반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까지도 얘기하고 갈까? 반성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을 안 해야 돼요. 자, 그걸 깔고 들어갑니다. 자, 역시 화자를 찾아보시면 화자 당연히 있어요. 윤동주 씨. 무조건 화자가 있네요. 자, 나야. 자,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자, 거울을 바라보죠. 뭐 하고 있나요? 여기는 성찰부터 하네요. 거울을 바라보는 행위는 성찰이에요. 윤동주 씨잖아. 네. 자기의 모습을 비춰본다는 것은 자기 현재를 통해 반성해 본다는 거예요. 자, 성찰하고 있어요. 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자, 성찰의 결과 뭘 느꼈어요?
욕되다고 느껴. 부끄러움을 느껴. 자,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나요? 망한 나라죠. 조선 왕조의 유물인 거지. 망한 나라의 망국인으로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자아성찰을 했어요. 자, 그래서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한 줄로 반성문을 써요. 그래서 1차 반성문을 씁니다. 1차 반성문 뭐예요?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살아왔던가. 24년 1개월이 뭐겠어요? 윤동주가 이 시를 썼을 때의 나이입니다. 24살 하고도 한 달을 더 살았는데 나는 기쁨 없이 살았다. 자, 이 반성은요. 언제 썼어요? 지금 썼죠. 뭐에 대해서 반성했어? 과거에 대해서 반성했죠. 24년 1개월을 반성했어. 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반성문.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 내일, 모레, 미래죠. 어느 즐거운 날, 광복의 날일 거야. 그 미래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2차 반성문을 써야 돼. 두 번째 반성. 자,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 그때는 언제죠? 자, 여기는 지금 언제요? 미래죠? 미래의 과거는 언제야? 현재잖아. 그치? 그러면 그때는 여기지. 1차 반성문을 썼던 그 시점. 뭔지 알겠어요? 자, 봐. 첫 번째 반성문을 쓰고 나는 과거에 대해서 반성했어. 생각해보니까 나는 미래에 또 반성문을 쓸 거야. 언제를 바라보며? 지금을 바라보며, 현재를 바라보며. 그러면 이 반성문을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잘 살면 되잖아. 지금 그렇게 반성할 일을 안 만들면 되잖아. 이걸 깨달아.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뭐 하냐면 밤이면 밤마다 밤, 부정적인 상황이죠.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자, 뭐예요? 이 거울을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봐. 바로 현재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찰을 아주 치열하게 하는 거야. 언제? 밤에 부정적인 현실 속에 성찰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지문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닦은. 그랬더니 결과가 나와요. 성찰 결과. 그 결과가 뭐예요?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납니다. 운석 밑으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거울이잖아요? 슬픈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게 나잖아. 그죠? 자, 그리고 운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윤동주 시집의 제목 아세요? 윤동주 시집은 유고 시집이라고 불려요. 유고 시집 들어보셨나요? 유고 시집이 뭐냐면요. 시인이 살아있을 때 시집이 출판된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출판된 걸 유고 시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윤동주가 죽고 난 후에 그의 가족들이 시집 원고들을 모아서 출판을 했어요. 출판을 할 때 시집의 제목을 어떻게 지었냐면 시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들을 추려서 시집의 제목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시집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집입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는 별이라는 단어가 빠지잖아. 자, 별은 관용적으로 그냥 고정적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죠? 이상, 꿈, 희망, 소망 이런 것들. 운석과 별은 어떤 관계죠? 운석은 뭐예요? 운석은? 과학적으로 봐야 돼. 운석 그냥 과학적으로 이과 머리 없이 그냥 문과적으로. 자, 하늘에 있으면 별이죠. 네.
떨어지면 운석. 그걸 별똥별이라고 하잖아요. 자, 매달려 있으면 내가 지향하는 꿈일 거야. 그치? 근데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그거의 상실이죠. 이 상품이 다 상실된 상태는 결국 뭡니까? 죽은 상태야. 죽음의 이미지. 그래서 뭐라고? 죽음을 향하여 홀로 걸어가는 슬픈 나의 모습이 나와. 결과가 뭐라고? 어떤 결과가? 내가 미래에 부끄럽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에 반성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현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향해 나가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자기 희생양 모티브라고 하거든요. 많은 문인들은요, 자기가 쓴 시처럼 살다가 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요. 윤동주는 이렇게 자기 시에서 희생을 하겠다. 자기 희생적인 이미지를 되게 많이 드러내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셨어요? 방법들에서 일제의 생체 실험의 대상이 돼서 몸에 실험을 당하다가 돌아가신 게 이제 정설로 굳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으셨죠. 그래서 결국은 희생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시다. 반성 안 하려면 열심히 지금 살아야 돼. 죽을 각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빈칸 세우시면 돼요. 자, 역사 속에서의 다 성찰과 고난 극복 의지. 주제 쓰시면 되고, 자, 화자의 삶을 추리해 본다. 자기 희생이죠? 희생적 모티브. 자, 화자가 다짐하고 있는 삶의 자세는 결국 의지적인. 뭐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자기 희생이죠. 자, 그리고 상징적 의미는 다 파악했고, 이상의 거울과 여기의 거울이요. 이상의 거울은 뭐였었죠? 결국 내면의 자아를 만나고, 하지만 거울 때문에 만질 수 없고, 연결해주면서 단절의 매개체였죠. 근데 여기에서는 거울은 성찰의 매개체로 쓰였구나. 자, 밤이 지니는 의미는 당연히 부정적 현실, 강점기 현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대 시는 여기까지.